금융연구센터의 멤버로서 증권 부문에 대한 이 발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논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파트는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계속 우울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그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상황 자체가 증권업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경제 상황에서부터 증권 시장 그리고 증권업으로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증권업의 이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목차는 이렇고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5조 원 추가 부양 이 신호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이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대표적인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저하되고 앞으로도 그다지 좋은 전망이 없겠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지금 사실 중국은 우리를 모방해 가면서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모방하면서 추월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분야에 한 15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사안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는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경기 침체, 지난 한 6월부터도 벌써 ECB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IMF가 최근에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있었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어떤 중단이라든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서 달러화의 강세가 상당히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달러화 강세 예상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환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증권이나 채권, 주식이나 채권을 좀 팔고 나가기에 좋은 어떤 매도 타이밍의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천에서 포격 사건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지정학적 상황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러시아 등지의 어떤 그런 어떤 전쟁 가능성이나 이런 상황들 역시 결코 우호적인 상황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규제 개혁에 있어서 사실 논의는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정부나 항상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시작은 하지만은 결국 규제가 다 네팅을 해봤을 때 규제가 줄어가는 정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본 것 같고, 항상 규제는 결국은 정권 초에 비해서 정권 말에는 항상 규제는 네팅해서 증가해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는 시작했으나 보통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국민 전반적인 후생을 뭔가 증대시키는 그런 어떤 규제 개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집단에서 어떤 다른 집단으로의 부의 이전을 수반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 집단으로의 부가 집중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규제 개혁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반대들 때문에 보통 규제 개혁이 하다가 많은 저항 속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많고, 지금도 역시 이런 진행은 되고 있으나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실제 법을 개정을 하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3년 4년 지나도 지금 시작했지만은 규제 개혁이 실제 실현되는 데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물 경제에서 국민소득은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다시피 실질 경제 성장률에서 국민 총생산 GDP나 GNI나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기 어떤 회복의 신호가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경상수지 한때 2013년, 12년까지 상당히 좋았으나 급격히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보다시피 최근에 상당히 원화 강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달러 강세가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하나 일본의 엔화 팽창 정책으로 역시 원엔 환율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수렴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있어서도 2010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 100에 근접을 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뭐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중국이 한 10%대로 상당히 높고 기타 다른 국가들은 뭐 주로 선진국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3% 넘기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나마 한 3에서 4 정도 평균적으로 뭐 그 정도 경제 성장률 평균적으로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지금 뭐 2012년 13년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2년치 갖고 계산을 한 거긴 하지만 뭐 중국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하고 경쟁도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또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대외 무역이라든 이런 의존도도 지속적으로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뭐 앞으로 한 10년 내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렇게 먼 데까지 무역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중국만 잘 무역을 해도 뭐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야말로 중국과의 그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중국 경제에 뭔가 종속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그 기업에서의 그 이쪽 이제 증시 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고요. 보시다시피 그 회사채나 어떤 그 주식 그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 20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 뭐 1900 초반까지 뭐 지금 하락을 해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그 물가 지수를 한번 디플레이트를 시켜 가지고 원래 코스피 지수 자체는 원화 베이스로 해서 명목 원화 베이스로 해서 산출이 되는 그런 지수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실질 측면에서 어떤 정도 레벨에 이르렀는가를 보기 위해서 좀 디플레이트를 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2010년도 백인 CPI로 디플레이트해서 보면은 2200선 이게 이게 최근 양상과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이 실질 코스피 뭐 명칭하기는 실질 코스피라고 했는데 과연 그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날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그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2000선에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실질 코스피는 아주 약간씩 왜냐하면 디플레이트가 그 이 물가가 약간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실질 가치 자체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에서 미미하게 아주 뭐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투자 예탁금, 보통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계좌 속에 들어있는 캐시들인데, 캐시가 보통 지금 한 15조 원, 20조 원 가까이 갔다가 뭐 최근에 와서 아주 급격히 또 하락하는 이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거래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텐데, 뭐 지금 상당히 최근에 많이 그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그 지금 뭐 주가 하락과 함께 뭐 거래가 좀 그 어떤 전반적인 어떤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에 있어서는 뭐 작년부터 뭐 증권사의 그 인력 구조 조정이 있다라는 뭐 소문들을 뭐 많이들 듣게 될 텐데 실제로 한번 그 데이터를 보니까 증권 선물 분야에서 한 42,000명에서 한 38,000명, 약 4,000명 정도 실제로 한 10% 정도나 최근에 1년 새에 이 인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사 ROE 역시 뭐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 ROE는 상당히 또 경기하고도 민감하게 같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뭐 제가 뭐 아주 그 포멀하게 뭐 그랜저 코자리 테스트를 한 건 아니지만은, 증권사 평균 ROE는 아마도 저 경제 성장률이 그 한 시차를 두고 한 뭐 긴 시차는 아니겠지만은 시차를 두고 뭔가 그랜저 코자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자본 회전율은 뭐 사실 이제 자기자본 갖고 투자를 해서 결국 얼마나 많은 그 이 매출을 창출해 내느냐 하는 것인데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 그 자기자본 회전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랐던 그런 측면들은 있겠으나 뭐 최근 다시 또 주가 하락으로 아마 지금 연말까지 가면은 이 자기자본 회전율은 상당히 좀 훼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반적인 양상은 상당히 뭐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 침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지금 당장 닥친 그 경기 침체는 뭐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시장의 정상화와 업의 정상화를 한번 좀 나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인가 기업 성과라든가 어떤 경상수지가 개선돼야 되는 게 어떤 펀더멘탈한 요인이 되겠고, 증권업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저축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주식에 더 추가적으로 그 뭔가 이 저축 수단으로서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될 경우 증권업에 있어서는 뭐 브로커지 수입을 증대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민 소득의 증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주가 상승도 역시 그 브로커리지라든가 증권업이 있어서 PI 수입에도 역시 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앞서 말씀드린 증권시장의 호황, 정상화, 기업의 성과, 경상수지 등에 뭐 기인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 실물 경제에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사실 이를 투자하기 위한 자본 조달로서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경우에 증권업 분야의 그 증권 인수, 그 언더라이팅 분야의 수입이 증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업만큼이나 뭐 다른 업종보다도 실물 경기에 이렇게 이 정도로 민감한 업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증권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기본적으로 경기에 민감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힘들 때 힘들고 좋을 때 좋고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보험적인 어떤 계약이라도 좀 그건 공짜가 아니고 또 비용이 들겠죠. 비용을 들여서라도 뭔가 경기가 오락가락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뭐 좀 컨스턴트하거나 좀 그런 어떤 완화된 그런 어떤 버퍼를 비용을 들여서라도 만들 것이냐의 그 선택의 문제지, 요거를 뭐 경기를 그때그때 뭐 아주 전략적으로 피해가면서 그 증권업이 항상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뭐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경기를 하고 좀 뭐 역행하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금융 계약이라든가 보험 계약이라든가 또는 뭐 유동자산을 좀 많이 보유한다든. 근데 유동자산 또 많이 보유하는 거는 그거 자체도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따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평상시에 어떤 자산이나 인력에 대한 어떤 좀 더 유연한 그런 어떤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하는 것도 뭐 반드시 어떤 뭐 그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무슨 어떤 데리바티브를 계약한다든가 하는 걸 넘어서 유사한 어떤 보험적인 그런 성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이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별 가치가 없다가 뭔가 이제 일이 터지면은 그 밸류가 생기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비용만 들어가는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좀 그 어떤 그런 보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들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물론 개인들도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과연 그런 사태가 터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평상시에 코스트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보험료죠, 이런 것들은 뭐 그 결정적인 그 어떤 판단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투자자를 위해서도 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어떤 실질 가치 하락이라든가 어떤 실질 수익률이 그 하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증권사 스스로도 필요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ELS, ELW 같은 게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 지금까지 증권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해왔던 그런 그 영역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ELS가 고령화 대안이다라고들 예전에 많이 그렇게 뭐 얘기가 됐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ELS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숏을 하면은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롱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증권사는 이것을 역시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그 스프레드를 일종의 중개 피로 그 취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사후적으로는 누군가는 좋아지고 누군가는 나빠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그 피는 증권사가 취하게 되는 거고, 같이 좋아지는 계약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좋아진 사람은, 돈 번 사람은 돈 번 걸 감추려고 할 거고, 돈 잃은 사람은 돈 잃었다고 지금 고령화, 지금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국가한테 손 벌릴 거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ELS가 뭐 결코 어떤 고령화 시대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뭐 금융 상품의 하나다라고들 예전에 많은 광고가 있었으나 뭐 그렇게 생각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모두가 좀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좀 더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의 이전 또는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배팅을 하는 이런 그 어떤 그런 그 금융 계약을 통해서 그런 게임의 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모두가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굴을 한다거나, 어떤 중소기업의 지금 저평가된 부분을 뭔가 다시 끄집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디자인해 준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대기업에 있어서도 그냥 일반적인 회사채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유가 연동 채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은 좀 싸게 하지만 나중에 유가 올랐을 때 채권자도 먹고 회사도 같이 먹고 이런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금융상품들이라거나 지금 정부가 물가연동 채권을 좀 많이 발행을 하면 좋겠는데 국채에서 물가연동 채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증권사가 뭐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역시 물가연동이 되게끔 하는 그런 채권을 얼마든지 또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최근에 여기에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그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대한 좀 의존성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1등에서 뭐 4등의 그 거래량을 자랑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유통시장에서조차도 이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기업으로 생산자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항상 발행시장에서만 들어가고 유통시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유통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가격의 벤치마크라든가 어떤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오른다고 해서 40만 원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파생상품 시장은 더더욱 누군가의 게임이 1대1 게임, 그야말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게임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인데 사전적으로는 뭔가 투자기회 확대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후적으로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그 경제적 후사행이 어떤 그 역할과 의의가 있는 것이냐도 한번 심층적으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항상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뭐 누군가 싫어하고 그걸 뭔가 해치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이 파생상품이 뭔가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과연 가게들이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리스크를 정말 과연 회피하고 싶은, 그냥 맞닥뜨리고 싶은, 직면할 것이냐 아니면은 회피하고 싶을 것이냐, 그런 의사결정일 텐데, 그렇게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의 수요가 무엇이 있느냐, 위험 회피 수요가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원유 가격 상승한다 이거 싫어하죠. 그리고 뭐 물가 상승한다 이것도 대부분 싫어합니다. 물론 원유 가격 상승하는 건 정유사는 좋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 리스크를 피하고자 할 거고,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 이것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달러 가격 상승, 뭐 달러 선물 시장 잘 되긴 하지만 기타 어떤 온도 변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온도 변화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피하고자 한다. 이런 수요들이 있다면 이걸 파악해서 과연 좀 더 이런 위험 회피 수요에 좀 더 적절한 그런 어떤 파생상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제화의 문제는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원화 자체가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영내외로 아무리 뭐 경제 자유구역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영내외로 유출입되는 그런 어떤 금융 자본에 대한 감시나 조세가 뭐 다른 어떤 금융 허브, 뭐 런던이나 홍콩 이런 데 비해서 과연 훨씬 더 경쟁적으로 약해야 될 텐데 이보다는 훨씬 더 지금 강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진 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권사 포트폴리오는 크게 언더라이팅 그리고 PI 그리고 브로커리지 뭐 기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기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고위험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권사가 고위험에 투자를 하는 게 증권사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고위험을 이 경제 전반적으로 분산시키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금융 중개자로서의 어떤 서비스 피, 금융 중개 서비스 피를 받는 게 증권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PI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것만 잘하면은 뭐 해외 어떤 주요 IB, 유수의 IB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 해외 IB도 이거 하다 다 망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PI 투자에 대한 그런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위험을 좀 더 중개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이 증권사 본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저렴한 정보 제공이나 자문 서비스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아시겠지만 금융 소비자 뭐 워낙 이런 이슈도 지금 뭐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점차적으로 훨씬 더 똘똘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사 스스로도 전략적으로 이걸 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떤 금융 소비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자발적인 노력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